완벽한 의사의 두 얼굴. 샌 클리멘테 저택에 침묵하는 계단. 모두가 잠든 새벽 5시. 캘리포니아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걸려온 911 신고 전화 한 통이 완벽해 보이던 한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명망 높은 의사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단순한 낙상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차가운 증거들은 그날 밤 그 계단에서 전혀 다른 진실이 벌어졌음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샌 클레멘테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부유한 주택가, 그중에서도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대저택들이 즐비한 이곳은 평소 범죄와는 거리감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전 6시쯤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들이 도착한 곳은 에릭 스콧 실스와 수잔 실스 부부의 저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웅장하고 세련된 이 집은 성공한 상류층 가족의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경찰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화려한 외관과는 대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집안의 웅장한 중앙계단 아래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자 45세의 수잔 실스의 불임치료 전문가인 에릭 스콧 실스 박사였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과 경찰에게 자신이 아내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베테랑 수사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느끼게 되는 극도의 공황 상태와는 조금 다른 묘한 이질감이 감돌았습니다.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살피던 구급대원들은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잔의 시신 위치였습니다. 에릭은 911 상황실 요원과의 통화에서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CPR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혀야 합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잔의 오른쪽 발은 여전히 계단의 가장 아랫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에릭이 아내를 발견한 직후부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몸을 제대로 된 응급처치 자세로 옮기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가슴 압박을 했다면 시신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평지로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발이 계단에 걸쳐진 채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에릭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인체의 생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911 신고를 하기 전 또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내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대신 맥박 산소 측정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미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돕는 형부 압박이지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우선순위의 오류였으며 마치 시간을 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잔의 사망 추정 시각 또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검시관의 초기 소견에 따르면 그녀는 새벽 5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이 911에 신고한 시각은 그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그는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그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수사팀의 다른 일원들은 이 부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스 부부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룬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남편 에릭 스콧실스는 1998년 아이비리그의 명문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불임 치료, 특히 시험관 아기 시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의사로 수많은 학술 서적을 집필하고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적을 둔 학계의 스타였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난임 부부가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렸고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 실스 역시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거쳐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칼즈베드에 위치한 유전학 및 IVF 센터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수잔은 이 센터의 공동 설립자로서 경영과 운영을 맡았고 에릭은 의료 책임자로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함께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슬하에는 12살 된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저택, 성공적인 병원 운영, 똑똑한 자녀들. 외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가족의 삶은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수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단어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균열을 찾기 위해 조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수잔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 검시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에릭은 계속해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상 사고라면 머리의 외상, 척추 골절 혹은 내부 장기 파열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병리학자들의 분석 결과는 에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부검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진실은 사고가 아닌 폭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수잔의 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목이 부러지거나 다칠 수는 있지만 수잔의 목에 남은 흔적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교살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끈이나 손등을 이용해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피하출혈과 조직 손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시신 여러 곳에서 방어흔으로 의심되는 상처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수잔이 죽음의 순간까지 살기 위해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음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부검인은 수잔의 사인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를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신고자이자 사망 당시 집안에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성인, 남편 에릭 스콧 실스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자 경찰은 에릭이 걸었던 911 신고 전화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시 듣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슬픔보다 더 강한 기이함이 묻어났습니다. 통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아내를 지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수잔을 내 아내나 수잔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듯 환자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계단에서 넘어진 환자가 있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온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감정이 배제된 채 그녀를 객관적인 환자로 대상화하는 화법은 수사관들에게 큰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어두워서 발을 헛디딘 것 같다, 계단에서 넘어진 게 분명하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911 요원에게 이것은 사고다라고 주입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 역시 지나치게 차분하거나 혹은 연기하듯 과장된 부분이 섞여 있어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앞서 언급한 맥박 산소 측정기를 찾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를 살리려는 의지보다는 이미 사망한 아내를 발견한 시점을 조작하거나 현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팀은 영장을 발부받아 실수 부부의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에릭의 주장대로라면 계단 사고였지만 과학수사대의 루미널 반응 검사와 정밀 감식은 집안의 다른 곳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2살 딸의 침실이 주목받았습니다. 에릭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수자는 심한 편두통을 호소하며 안방이 아닌 딸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쌍둥이 자녀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거나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는 그 방이 없었다고 에릭은 주장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딸의 방을 정밀 감식한 결과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혈흔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면과 커튼, 그리고 침대 주경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군가 피를 흘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그 피가 튈 정도로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커튼에서 발견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혈흔뿐만 아니라 수잔의 머리카락 한 뭉치가 엉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정도라면 누군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거나 벽이나 가구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거들은 수잔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의 방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강력한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는 살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머리카락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참혹한 현장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계단 아래로 옮겨 마치 낙상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을 것입니다. 에릭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아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을 DNA 분석한 결과 그것은 수잔의 것과 에릭의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또한 쌍둥이 아들의 진술도 에릭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 있었던 12살 아들은 경찰과의 면담에서 새벽 4시쯤 잠이 깼는데 부모님이 여동생 방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비명 소리도 들렸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에릭이 주장한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는 수잔의 사망 추정 시각과 매우 근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증언은 그 시간대에 부부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장소가 혈흔이 발견된 딸의 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릭이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아내를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이동시키고 현장을 조작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겉보기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부부였던 그들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관들이 부부의 디지털 기록과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하자 쇼윈도 부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압박과 그로 인한 불화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병원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었습니다. 경찰이 복구한 수잔의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은 그녀가 느끼고 있던 결혼 생활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특히 사망하기 얼마 전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가 수사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고 있어. 안 보여?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이 메시지는 섬뜩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잔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에릭의 통제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구를 찾고 싶어 했지만 사업과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체면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내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잔은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졌고 그 벌칙으로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야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에릭에게 아내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의사로서의 권위가 아내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실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에릭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말처럼 사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감정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잔은 자유분방하고 싶었지만 에릭은 그녀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결국 비극적인 그날 밤 딸의 방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에릭 스코시에스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에릭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수잔이 평소 편두통을 심하게 앓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잔은 약물 부작용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현기증을 느꼈고 어두운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살인이 아니라 살인이 아닙니다. 또한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집에서 키우던 2마리의 대형견을 언급했습니다. 수잔이 계단 아래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개들이 그녀가 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거나 끄는 과정에서 목에 압박 흔적이 생겼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목 졸림 흔적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들에 의한 사후 손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에릭의 변호사는 커튼에 묻은 피가 부부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수잔이 침대 옆 협탁에 튀어나온 못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리카락 역시 일상적인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엉킨 것일 뿐 폭력의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은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띠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와 과학적 분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에릭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의 가면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릭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개들이 스카프를 잡아당겼다면 스카프에 개의 타액이나 이빨 자국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못에 긁힌 상처와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상처의 혈흔 패턴은 물리학적으로 달랐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바닥에 죽어 있는데 심폐소생술보다 산소 측정기를 먼저 찾는 의사가 과연 정상입니까? 12살 아들이 들은 비명소리는 환청입니까? 그리고 왜 굳이 딸의 방에서 2사람의 혈흔이 뒤섞여 발견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법의학적 지식과 변호인단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고도의 두뇌 게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에릭 스코칠스는 과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수잔 실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 에릭 스코실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곧 $100만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채 샌클레멘테의 저택으로 돌아갔고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의료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의사로서의 활동도 지속하려 했습니다. 수사당국이 확실한 유죄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법 시스템의 지연이 겹치면서 재판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릭은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아내를 잃은 피해자이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의지 또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수년간 방대한 양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 혈흔 분석 결과,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준비하며
그날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사건 발생 7년 만에 에릭 스콧 실스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 완벽한 의사의 두 얼굴을 확인하려는 방청객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수잔의 죽음이 불운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검찰 측인 제니퍼 워커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에릭의 모순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에릭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거나 가슴을 압박하는 대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을 끌려는 범죄자의 행동입니다. 검찰은 수잔의 시신 발견 당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계단 가장 아랫단에 어색하게 걸쳐진 수잔의 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에릭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시연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에 사라진 1시간 반 동안 에릭이 범행 현장을 은폐하고 시신을 옮기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편두통과 약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잔이 평소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강력한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수면제 등을 복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녀가 어두운 새벽,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그 충격으로 경추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부검 결과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범의학자는 증인석에 앉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목 부상은 주로 뼈의 골절이나 탈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것은 압박에 의한 근육 내부 출혈과 설골 주변의 손상입니다. 이것은 끈이나 손과 같은 외력에 의해 목이 졸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살의 흔적입니다. 수세에 올린 변호인 측은 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어쩌면 기괴하기까지 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반려견 이론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잔이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을 때 집에서 키우던 대형견 2마리가 다가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들이 주인을 깨우거나 놀기 위해 수잔이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입으로 물고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목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질식사 혹은 목 부위에 타박상이 생겼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은 법정 내에 잠시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에릭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들의 행동 습성까지 거론했지만 검찰은 이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만약 개들이 스카프를 잡아당길 정도로 강한 힘을 가했다면 스카프는 침으로 범벅이 되거나 찢어졌어야 했고 수잔의 목 피부에는 개의 이빨 자국이나 발톱 자국 같은 외부 손상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목에 남은 흔적은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한 조임 자국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말 못하는 동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재판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딸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사건 당일 밤의 진짜 현장은 계단이 아니라 바로 딸의 침실이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루미놀 반응으로 드러난 침실의 혈흔 패턴은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벽면, 침대 프레임, 그리고 커튼에 흩뿌려진 피는 격렬한 다툼의 흔적이었습니다. 특히 커튼에 엉켜있던 수잔의 머리카락 뭉치는 그녀가 벽이나 가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거나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에릭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혈흔이 과거의 수잔이 못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 이 혈흔에는 수잔의 피뿐만 아니라 에릭의 피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한 장소에서 섞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두 사람 간의 물리적인 충돌, 즉 몸싸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 집에 있었던 아들의 증언 녹취록이 다시 한번 법정을 울렸습니다. 새벽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진술은 에릭이 주장했던 우리는 각방을 썼고 나는 자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이 부부의 관계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에릭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냉소적이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소자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숨막히게 해. 이 결혼 생활은 감옥 같아와 같은 메시지들은 그녀의 절망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도화선이 된 내기 사진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수잔이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져서 온라인에 올린 상반신 노출 사진. 자유분방한 성격의 수잔에게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을지 모르지만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에릭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제니퍼 워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에릭 스코실스는 성공한 의사라는 타이틀과 완벽한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그 분노는 살이로 변했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그것을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2023년 12월 모든 변론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평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걸친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정 서기가 평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에릭 스코실스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에릭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년간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사고였다. 걔가 그랬다. 라고 주장해왔던 그의 가면이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현장을 조작한 비정한 살인범일 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에릭이 우발적으로 혹은 격분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범행 후 대처 방식이 매우 악질적이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시간을 증거 인멸과 알리바이 조작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에릭 스코실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의 패트릭 도너유 판사는 피고석에 앉은 에릭을 엄중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너유 판사는 에릭의 범행을 냉혈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을 넘어 의료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입니다. 생명을 구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시신을 마치 소품처럼 다루었고 법과 가족을 기만했습니다. 판사는 에릭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또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에릭 스코실스에게 징역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2급 살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는 최소 15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58세의 나이에 수감된 그에게 이 형량은 사실상 남은 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릭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방청석에 있던 수잔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수잔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손에 살해당했고 아빠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옆방에서 들려오던 부모의 싸움 소리와 비명 소리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100만 저택과 명문가의 허울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회적 지위나 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사람에 의해 가장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잔 실스는 생전에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그 외침은 비록 당시에는 묵살되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다시 살아나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샌클레멘테의 그 화려했던 저택은 주인을 잃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 위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진실은 영원히 기록되어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